그 다음에 1단원에서 제가 그 우리 책에 없다고 하나 쓰라 그랬죠. 4가지 학습 기회망을 제시했다. 1, 2치. 1, 2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문을 보고 이 네 사람들은 대부분 마르크스 계열의 갈등론자들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그럼 프레일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프레일이 의식화 교육 1단원에서 그다음 그리고 그 학교 교육 비판한 네 사람 중에 하나에서는 프레일의 피압박자의 교육 나오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다 거시적인 갈등론자들 쪽에 있는 사람. 물론 영은 미시에도 나오지만 타락교론 내용을 좀 자세히 자료 보다 보니까 있어서 나눠줬는데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해설 있죠, 여러분?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타락교는 학교 없는 사회예요. 근데 봐봐. 기존 학교가 뭐다? 기존 학교. 우리 해설에 봐보세요. 6번. 학교는 학습의 기능을 못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못한다. 이 말이지.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봐보세요. 일종의 정신적 자살을 강요한다. 앨런 케이가 한 말하고 비슷하죠? 앨런 케이. 주지주의 교육은 정신적 살인이면 똑같은 말이잖아, 맥락이. 그 다음에 학교는 그릇된 성공신화를 주입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지. 생각보다 성공이 잘 안 되죠. 계층이 대체로 고정화되죠.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바뀌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릇된 성공신화를 주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리치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일리치는 학습망을 통한 학습인데 그게 요즘 스타일로 바뀐 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평생학습 체제 구현이에요. 요즘 스타일로 바뀐 게.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성인학습 영어로 뭐라고? 안드라고지. 그러면 아동학습은 페다고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 박스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하라 그랬죠? 당연히 성인학습은 왜 개인차가 줄어들어? 개인차가 커지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책에 있는 박스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세요. 굵은 글씨 그대로 살려져 있나요? 굵은 글씨 이번에 살려놓으라겠는데 봐봐. 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는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네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이야. 그런데 성인들은 뭐라고? 내가 박사과정을 밟고 은퇴했다가 지금 수업을 들어. 엄청 많이 알고 있죠? 나는 논에서 김 메고 있다가 머리는 안 쓰고 몸만 쓰고 있다가 왔어. 그러면 머리 수준은 좀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과정 수준이 달라져야지. 학습 준비도에 따라서. 그것을 말을 바꿔서 개인차가 증가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페다고지는 개인차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다는 말은 개인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을 봐서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마인드가 길러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터스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주로 1단원에서 많이 다뤘죠. 피터스. 어디서 배웠죠? 주입, 주용, 도야, 계명, 성장, 자아실현에서는 계명으로서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의 중고에서는 인지적,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중고. 3개죠? 그 중에 이 내용은 인지적 기준을 준 거니까. 인지적 기준이죠. 왜 인지적 준 겁니까? 안목, 폭넓은 안목.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기준. 그 단어를 찾지 못하면 규범적 기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번, 내재적 기준으로 간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반성해야 돼, 이 사람은. 반성해야 돼. 왜?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준거 3개 안에서 풀어야지. 그렇지? 그걸 안 했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야. 국어 능력으로.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잖아. 타이틀 외우라 그랬잖아.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에서 답을 찾아야지. 그러죠? 봐봐. 지적 안목, 그리고 이해. 지적이란 말을 지금 빼고 있어요. 여기서는. 안목이나 이해. 안목은 보는 눈이니까 지적 안목이 준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 이 단어가 우리 지금 해설에도 있지만 우리 해설은 책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책을 봐봐. 해설만 보지 말고 내가 또 해설로 장난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20페이지 펴보세요. 봐봐. 교육 내용 봐봐. 이해, 인지적 중고해, 세상을 이해, 파악해주는 지적이란 말만 생략시켜놨다니까. 인지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안목과 이해는 인지적 기준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핵심적인 단어들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 결국은 이해의 바탕하에 표현 형식을 외우는 거예요. 시험은. 이것도 틀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9번. 1894년부터 95년, 96년은 뭡니까? 가보개혁이 1894년이죠? 95년, 96년이죠? 그러면은 이 시기, 우리는 94년, 95년 이 시기였는데, 한성사범학교가 95년 2월, 한성사범학교 95년 4월, 한성소학교가 95년 7월, 3개월 사이를 두고 만들어졌다. 왜 한성사범학교가 더 빠를까? 소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먼저 배출해 놓고, 엄청 빠르죠? 급하죠? 3개월 만에 어떻게 배출해? 그리고 한성소학교가 만들어진다. 근데 한성중학교는 이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고 99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보개혁 시기에 각급 학교 관제가 일제히 정비되었다. 이거 틀리다 그랬지? 왜? 중학교, 고등학교도 없잖아. 대학교도 없잖아. 사범학교하고 소학교만 이 시기에 만들어졌지. 중학교는 95년에서 99년이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일시에 만들어졌다. 이게 틀린 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줘. 그러나 외국어학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럼 이 세 개가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중학교가 엄청 이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 이걸 제가 강조했으니까 맞췄지 아마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부분을 쉽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헤르바르트.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품성의 도야, 직접적 목표는 5도념, 교수 방법은 4단계, 그리고 주지주의자, 표상심리학, 그리고 저서, 일반 교육학, 교육학 강요 이렇게 막 외우라 그랬죠. 이 내용이 좀 있습니까? 헤르바르트죠. 제가 이번에 5도념도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5도념 내용까지는 안 보더라도 타이틀은 그래도 외워둡시다. 했었죠? 기억 안 나요? 진짜 기억 안 나? 여러분 진짜 기억 안 나요? 교수 4단계가 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지. 5도념이 그러나 과거에 임용해서 기출이 됐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타이틀 정도는 좀 보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친 것 같으면 녹음을 해놓으세요. 수업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번이 여기서 까다롭기로 말하면 제일 까다로웠어요. 근데 우리 수업 기준으로 말하면 일단 10번까지는 통과가 돼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니까. 틀린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9번이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틀린 사람. 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하나? 틀렸어? 나중에 풀어보라고 했잖아. 풀어봤어? 아직 안 풀어봤어? 풀어봐야 하는데 지금 하면 이제 의미 없잖아. 몇 개 하나? 저 여기서 4개 틀리고 뒤에서 연습해서 50이라고요. 이따 내 방으로 오세요. 몇 개? 몇 번? 9번? 저 9번은 맞았어요. 요거 학교? 이따 내 방으로 와. 안 되겠다. 몇 번? 아니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뭐 틀렸냐고. 안 틀렸어? 얼른 확인해. 뭐 틀렸어요? 7번? 아이, 그냥 성인 학습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 보지 마. 그냥 아는 기준으로만 푸세요. 그냥 린드만 모르고 성인 학습으로 풀면 되잖아. 왜 그래? 2번, 7번, 8번, 10번. 2번, 7번, 8번, 10번. 저 이따 그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상담을 깊게 들어가야 돼. 아니 7번
11번은 그냥 자, 11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사립학교법이요. 사실 임용에서도 잘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국가직 때는 그 글로리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지고 거의 신내린 것처럼 쪽집게로 찝었잖아요. 또 직전에 우리가 그 법 특강을 정규 수업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히트를 쳤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좀 해이해졌나 봐. 왜 사립학교법이 지금 나오게 됐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봐봐. 사립학교 설립 당초 임원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공고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등등 있었는데요. 왜? 이거 이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됐대요. 4년에서 3년으로?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개정된 내용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나올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었어요? 내가 법 찾아볼 때 어디? 이게 원래 4년이었을 텐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게 개정된 대로 가는. 내가 연도를 지워버렸네. 해설에다가 기간제 교훈을 넣어놨는데 이따가 그 개정된 연도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사망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립학교법을 안 했잖아요. 이건 이제 제 수업 기준으로 보면은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11번은 틀린 것은 이해를 해.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다 했잖아.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니까. 사립학교법 맞았죠? 아니 틀렸어요. 틀렸어요? 잘했어요. 안 배운 걸, 근데 안 배운 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상이 돌본 거예요.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추석이라든가 설 때 조상님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나머지도 지문 보면은 전부 지금 이거 사립학교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학교법을 그럼 우리가 다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개정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봐보세요. 12번은 근데 틀리면 안 돼요. 자, 내가 여기 설명은 돼 있지만 우리 책을 보여주면 전에 수업 들은 사람 알 거야. 이것도 틀리면 이따 내 방으로 와야 돼. 몇 번 봐야 돼요, 저 그러면? 여러 번 와야죠.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3개 이상 틀리면. 고정검사, 이게 평가 쪽 봐보세요. 어디가 있냐면, 저기 제일 뒤쪽. 자, 395페이지 봐보세요. 고전적 문항 분석 이론은 문항 변별도 넘겨보세요. 난이도, 문항 반응포 3개를 가지고 봐요. 근데 현대적 문항, 타이틀이잖아. 이게 타이틀 암기야. 고전 반대는 현대잖아. 현대적 문항 분석 이론은 뭡니까? 봐봐. 개요 봐보세요. 고전 검사 이론은 시험을 치는 집단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달라진다. 맞잖아요. 똑같은 문제지를 어떤 애들은 엄청 쉬웠어요. 어떤 애들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도대체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 문제를 푸는 집단에 따라서 397페이지 제일 위에 개요를 읽고 있잖아요. 397페이지 제일 위에 찾았어? 맞잖아. 아니 선생님 이번 문제 너무 쉬웠는데요? 어떤 애는 선생님 이번 문제 어려웠는데요? 문제를 푸는 집단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정의를 내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현대적 문항 분석 이론은 봐봐. 장점의 2번을 장점의 동그라미 2번을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을 거야. 문항 불변성은 문항을 치른 학생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바뀌지 않고 문항의 난이도가 일정하다고. 맞죠?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난이도, 변별도, 문항 추측도 했었고 399페이지에서 일부러 이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임용고시에서는 이 문제, 이 그림 스타일이 3개가 나왔어요. 문제를 풀었다고. 난이도 찾고 0.5에서 밑줄을 그어가지고 피험자의 능력값이 난이도다. 그 다음에 거기서 기울기가 변별도다. 그리고 문항 추측도는 Y축을 뚫고 가는 그 지점이다. 막 했잖아. 이것이 현대적 문항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문항 특성 곡선을 다루는 것은 현대적 문항 분석 이론이야 하면 끝난 거였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잖아. 여기까지 물어보면 임용 수준인데 이렇게까지 최대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타이틀을 제발 보라고. 타이틀 암기. 그러니까 12번을 틀리면 안 돼요. 고전 검사에서 어떻게 문항 특성 곡선이 나와요? 문항 특성 곡선 어디가 있어? 고전적 문항 분석에서 안 나오잖아. 그럼 봐봐. 난이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 어려울 난, 쉬우리. 맞죠? 변별도는 변별 정도. 관찰 접수는 안 배웠잖아요. 그건 물음표지. 나도 몰라. 그런데 2번은 배웠잖아. 관찰 점수가 포커스가 아닌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음표하고 가야 돼. 그죠? 자, 12번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이따 내 방으로 와야 돼. 자, 문제는 13번이에요. 아쉽게도 제가 현실요법 내용이 우리 책에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기법이 빠졌는데 기법이 나와버렸네.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틀리진 않았는데 왜? 게슈탈트 상담이 형태주의 상담이잖아요. 형태주의 상담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은 알아차리기, 접촉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없잖아. 인간중심 상담은 뭡니까? 인간주의는 반영 수용 공감적의 일치, 레포 이런 단어들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거든. 그게 없잖아요. 행동주의 상담은 뭡니까? 아까 행동수정이론, 파블로프의 그 행동수정이론의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밖에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 치료에서는 기법을 우리가 안 했는데 게슈탈트 상담이나 인간주의 상담이나 행동주의 상담은 기법을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구 방식에 의해서 현실 치료적 상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설사 안 배웠어도. 이게 우리가 소구 방식으로 푸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자, 봐봐. 양가로 1번부터, 우리 해설에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3번까지 이 내용에 다 있어요. 반가로 3번에 그 두 줄, 굵은 글씨 빼놓고는. 내가 옛날에 편집하면서 이 부분을 아마 빼버렸나 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머지 상담이론을 우리가 다 했다면 풀 수 있다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이번 국가직에 이어서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비행 이론이 나왔죠. 이게 이제 경찰학에서는 범죄 이론이에요. 내가 이게 사회통제도 우리 그 국가직에서 이 사회통제가 지문에 나왔지. 국가직에서는 아노미 이론이 나왔나? 그때 지문에 사회통제가 있었지. 국가직에 아마 사회통제 이론이 있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해설해서 설명을 했거든. 여러분 제가 사회통제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사례 든 거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사회통제의 사례가 뭐였어? 청주에서 했잖아. 기억 안 나요? 우리 해설에서도 이거 하고 막 그랬잖아. 이거 하면 기억날 거야. 자, 여러분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20억. 축하드려요. 아니, 너 나하고 1년만 동거하자. 네? 아니, 1년이란다. 한 2개월만 동거하자. 내가 1억 줄게. 아하, 이러니까. 기억나죠? 네. 기억나, 안 나? 근데 내가 1억 준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살아볼까?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말하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고. 봐봐. 내가 일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탈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이러라고 키운 게 아닌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통제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쩔 때 그러면 일탈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통제력이 약해지면,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이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나를 보고 또 한숨을 쉬어. 너는 언제까지 학원을 다니냐? 내가 너 낳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 난 차라리 네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유혹적인 제의를 했단 말이야. 너 나하고 한 달만 살면 내가 1억 줄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케이. 선생님 콜. 실은 1,000만 원만 줘도 같이 살려고 했는데 1억이면 땡큐지. 통제력이 약해질 때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고 일부러 이거 기억하라고 사례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 문제 풀이 때 내가 아마 강하게 이야기했을 거야. 문제 풀이 때. 수업 시간에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니까 근데 보기는 봐야 돼요 라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차별 접촉 이론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이 다음에 만약에, 근데 제가 볼 때 연속 2번 나와서 다음번에는 한번 쉬긴 할 것 같아. 차별 접촉은 뭡니까? 서덜랜드 이론이에요. 차별 접촉 이론. 차별 접촉은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접촉보다 범죄자들과, 문제가 많은 일탈자, 범죄자들과의 접촉 강도, 시간, 횟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버린다. 결론, 범죄는 학습된다. 환경의 중요성 강조. 그래서 맹모삼천지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우범지대에 주로 들어있어. 활락가 이런데. 여러분의 집은 보통 아마 일반 주거지역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게 없을 거야. 괜찮다. 일반 일종 주거지 쪽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희 집은 안 그런데요. 저희 집은 딱 문 열고 나가면은 모텔 많이 있죠. 술집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깡패들 많이 있죠.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의 뒷골목 쪽에 사는, 거기가 활락가들이 많거든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뉴욕의 뒷골목, LAPD 막 이렇게 브루스 윌리스 막 나오는 그런 거, 그런 쪽에서 내가 자라났다면 주로 범죄자들, 주먹 잘 쓰고 남의 거 사기 잘 치고 이런 애들이 대장으로 보인단 말이야, 멋있게. 그러면 그런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워버린다. 범죄는 학습된다. 이게 차별접촉 이론이야.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아노미는 뭡니까? 무기범 내지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기존의 정통적인 규범이나 기준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이나 기준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무규범이나 규범의 혼란 상태가 있다 이 말이지. 이때 일탈행동이 많이 일어나다. 낙인으로는 전과자의 재범을 설명하기 쉬운 것이죠. 한번 낙인 찍히면, 문제라고 낙인 찍히면 계속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노미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뭡니까? 공무원의 뇌물 받는 경우. 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되고, 이거 생활지도 상담 제일 뒤쪽에 있죠. 그 다음에 15번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게 임용에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2002년도인가 4년도인가 2년도인가 나왔었고, 이게 아마 이거 비슷한 문제가 우리가 다루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급 기출문제 있죠. 3년 전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지금 관료제 조직보다는 전문적 조직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도 2번째 보시면 의사결정을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를 하려면 참여해서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었던 친구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책결정 이론하고 좀 유사해요. 정책결정 이론에서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그 다음에 혼합모형, 그 다음에 최종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이 있었잖아.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의 우연성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조직화된 무질서 내지 이런 쪽. 합리적 관점은 합리모형 성격이에요. 정치적 관점은 점증모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참여적 모형은 거기에 지금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고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정책결정 모형으로 좀 빗대서 풀어야 되는데, 원래 정책 형성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으로, 결정 모형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우리 7급 문제에서 한번 제가 그 1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 12월 달에 안 했죠. 1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할 때, 이건 7급 거야. 라고 해서 한번 스쳐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때. 자, 이제 2번째로 까다로운 법 내용이, 우리가 독하기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작년인가도 재작년에 한번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1번은 상식으로 우리가 풀어봅시다. 이 법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 안 했잖아요. 1번 어째요? 괜찮죠? 편의 제공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지. 봐봐. 2번이 옛날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이 독하기한 학위 취득은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대학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졸업해도 졸업장만 있지 학위는 없다 그랬잖아. 이게 시험 문제였어. 그럼 2번도 우리가 패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3번.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그 4단계의 시험 절차를 거친다 그랬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종합시험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 시험에서 까다롭게 나올 때 지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4번은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문제는 3번이 아리까리하지. 야,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 있으면 종합시험 면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해설을 봐보세요. 봐봐. 독학에 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면 교양과정. 이게 여러분 대학교하고 똑같아. 대학 주로 1학년 때 교양 과목 많이 하죠. 그다음에 전공 기초 있고 전공 필수 있고 뭐 전공 선택 있고. 저 때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전공 기초 전공 심합니까? 저 때는 전공 선택 전공 필수였어요. 여러분은 전공 기초 전공 심합니까? 전공 기초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하고 선택이라고? 필수가 그럼 없다고? 기초가 필수예요. 아, 기초가 필수예요? 네. 전공 심화가 선택이고? 네. 우리는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초 인정, 심화 과정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세 과정으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졸업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사기 취득은 우리 대학교 4년의 축소판이에요. 교양을 1학년 때 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 때는 전필이라고 해요. 전공 필수. 여기서는 전공 기초 개념이겠죠. 저희 때는 이제 전공 선택이에요. 이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게 여기서는 이제 심화 개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졸업시험 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졸업시험이 독학사기 취득에서는 종합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 근데 이거 여러분 면제받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맞힐 여지가 있었는데, 자, 직접 다루진 않았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치자. 그럼 이제 사립학교법하고 이 두 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떠올린 사람 이것도 맞출 여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답 해설은 다 찾아놨고요. 교육 재정 구조인데 이게 이제 교부금법 내용하고 섞여 있는데요. 1번은 교부금법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우리 교육행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별표를 하고 보라고 그랬던 것이 있어요. 마지막 쪽에서. 자, 524페이지 펴보세요. 별표 돼 있지 않나요? 자, 그때 간접교육비 돼 있고 그러죠. 거기 기회비용 나와 있죠. 봐봐. 교육활동 위에 투입되는 경비는 아니지만 봐봐. 피교육자, 즉 학습자가 교육에 종사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포기소득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만 안 되는 대체적 기회의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담 기회비용, 사부담 기회비용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게 나눠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편의점 알바를 뛸 수도 있었는데 대학교를 다녔어. 그럼 뭘 포기한 거예요? 편의점 알바의 소득을 포기한 거잖아. 그럼 뭡니까?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인데 그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잖아. 근데 그걸 포기했지. 기회비용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것의 가치잖아요. 내가 편의점 알바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부담이지. 국가가 대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국가는 뭘 포기했을까? 기회비용. 자, 학교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을 교육시키지 않았으면 국가가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받을 수 있었죠. 그게 기회비용이잖아.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공부담 기회비용이겠죠. 그러니까 공부담, 사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 지문에서 공부담, 사부담을 언급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했으면 문제를 풀 수도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지고 보통 교부문, 특별 교부문 옛날에는 2개만 있었고 증액 교부문이 있으면 틀린 답이었는데 따로 증액 교부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반드시는 아니어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나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에는 고등학교, 각급학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 교육하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교육 특별히 부담한다. 물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번, 3번, 4번을 설사 모르더라도 524페이지에서 이 표를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공부담, 사부담의 정도만 여러분이 응용을 했다면 1번에서 OX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의 난이도는 있는 문제지만 법조문 문제이지만 1번은 법조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교부금 쪽에서 내가 내용을 다 찾아놨죠. 소문은 뭡니까? 3조하고 11조 8항, 11조 1항 이 내용대로 좀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해설에서도 교육비 유형을 다 전체 다 넣어놔 버렸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라고. 자, 18번 문제는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 애들은 까다로운 문제였을 겁니다. 18번. 이게 이제 역시 교육행정에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고 이건 별개의 차원이다. 이원적이다.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기 요인을 좀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동기 요인은 뭡니까? 성인 발작 책임이었죠. 성취, 인전, 발전, 작업 그 자체 책임. 대신에 작업 그 자체하고 작업 조건을 구별하라. 작업 조건은 뭐다? 위생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성인에서 인은 인정이고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는 위생 요인이다. 요거 구별해야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지에 나왔잖아. 동료와의 관계가 인간관계, 대인관계고 근무 조건이 작업 조건이니까 기업과 니은은 위생 요인이잖아요. 성인 발작 책임으로 끝났잖아. 일 그 자체는 작업 그 자체니까. 맞죠? 근데 이게 엄청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일반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틀리잖아요? 제 방으로 와야 돼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평가. 옛날 이 세 번째 지문 있잖아요. 요 지문은 옛날 우리 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나왔어요. 제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런데 두 번째 봐보세요. 봐봐. 사전 능력 수준과 현재 능력 수준의 차이다. 이 말은 뭐야? 얼마나 네가 성장했냐. 그래서 우리 식물의 성장에 내가 비유했죠. 네가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보다 처음에 네가 능력은 이만큼 이해했는데 얘는 능력이 이렇게 높았어. 그런데 너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얘는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했어. 그러면 성장지향 평가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얘보다 점수는 얘가 덜 맞았겠죠. 그런데 능력의 향상은 얘가 얘보다 훨씬 크죠. 성장지향 평가에서는 A가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장지향, 성장참조평가죠. 그러면 능력지향 평가는 뭘까요? 그렇지. 갖고 있는 능력. 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발휘했어. 얘는 이 정도의 절반을 발휘했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B가 더 점수가 높겠지만 A는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했다. 얘는 자기 능력을 50%만 발휘했다. 역시 A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 점수는 B가 더 높을지 몰라도. 맞죠? 이게 능력 대비 몇 프로 발휘했냐. 얘는 성장지향은 능력을 얼마나 키웠냐.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장지향 평가죠. 그렇죠? 평가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전이인데, 이제 심리 뒤쪽에서, 심리가 두 문제 나왔네. 전이 쪽이 나왔으니까. 심리가 두 문제 나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봐봐. 우리 교육 심리 펴놓고 한번 봐봅시다. 300.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좀 쉬우니까 여러분한테 이 전이의 종류는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전이 이론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봐봐. 전이는, 이 전이할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전이가가 높은 지식 뭡니까?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 내용이에요. 전이가가 높은 지식, 유미한 뭐 지식, 뭐 전이가 높은 지식, 이해가 잘 된다 막 설명을 했잖아요. 전이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다 많이 쓴다? 암이 전이 되었다. 그래서 전이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학습에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웠잖아. 그러면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전이가 잘 되는 지식이 브루노는 지식의 구조라고 했었죠. 그 학문 영역에서 핵심적 지식. 맞죠? 기억나요? 5단원 교육과정 안에도. 자, 그런데 긍정적 전이는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 이번 학습에
영향을 잘 미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뭐라고 전이할 때 여러분이 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 심리, 생활지도 평가 이렇게 연결했죠. 어떤 것을 배우면 다음 단원에 잘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철학을 잘 정리하면 교육과정이 쉽다 그랬지. 유형이. 그 긍정적 전이를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부정적 전이는 저번에 배운 것이 오히려 이번 학습 공부하는데 방해를 가져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걸 배웠기 때문에. 영전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그럼 수평적 전이는 뭡니까? 비슷한 수준의 학습 내용이에요. 선행학습, 후행학습이. 그러면 수직적 전이는 뭡니까?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유계관계가 있어요. 우리 해설 한번 봐보세요. 잘 봐봐요. 우리 해설해 보시면 긍정적, 부정적 전이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수직적, 수평적 전이 여부에서 보십시다. 위에 지금은 사칙 연산을 배우는 것은 물건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칙 연산의 범주니까 같은 수준이죠. 사례는 사례지만. 그래서 수평적 전이에요. 그럼 수직적 전이가 왜 아니냐? 거기 봐보세요. 수직적 전이는 계열성 개념이에요. 봐봐. 단순한 과제를 학습하잖아요. 선행학습에서 후행학습으로 복잡한 과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학습에서 덧셈 뺄셈을 배웠어. 또는 가감성제를 했어. 방정식을 공부하기 쉬워졌죠. 사칙 연산에서 방정식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죠. 이러면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유계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 전이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사칙 연산과 물건값 계산은 방정식과 사칙 연산의 관계처럼 수직적 관계일까요? 사칙 연산의 내용의 사례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수평적 전이에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특수와 비특수 전이에요. 그럼 특수 전이의 개념은 뭔데? 봐봐요. 특정 자극에 대한 특정의 반응만이 가져오는 거야. 그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극에 딱 그것만 반응이 오지 다른 사례에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비특수 전이, 즉 일반 전이로 보냐면, 비특수 전이는 왜 일반 전이로 바꾸냐면, 봐봐.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계산의 원리죠. 계산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별 사안에서, 즉 마트에 가서 물건값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배운 원리를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전이 이론으로 보면은 동일 요소설이 아니라 일반화설이 제가 같은 말로 쓰라고 했죠. 일반 원리설이라 그랬지. 형태의 이조설은 일반화설의 확장이라고 두 번째 줄 뒤에 가로가 쳐져 있고, 우리 책을 봐보시라고. 328페이지. 봐봐. 일반화설은 주도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의 원리가 같으면 전이가 잘 일어나. 그래서 물속에 표적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왜 일반 원리설, 일반화설입니까? 굴절의 원리를 알고 있는 내가 개별 사안에서 물속에 표적판을 맞히잖아요. 봐봐. 사칙 연산의 원리를 알고 있는 애가 개별 사안에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원리잖아요. 일반화설이지. 그러면 일반화설이 뭐냐면 특수한 특정 자극에 대한 특정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특수전이, 즉 일반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답은 아닌 것이죠. 긍정적 전이는 맞잖아요. 영향을 미쳤으니까. 수평적 전이 맞잖아요. 그러면 특수냐 비특수냐? 비특수가 일반전이니까. 저는 비특수전이, 즉 일반전이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맞죠?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답이 2번으로 가야 한다. 오케이? 오히려 1, 3, 4가 맞다. 근데 현재 임시 답은 3번으로 나왔는데, 이 답은 아마 여러분이 이의 제기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이버 국가고시 쪽에 압박을 가해서, 이게 수험생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그거 쓰세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면접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절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게 제가 볼 때 1번부터 20번 문제 중에서 나머지들은 쉽거나 아주 지엽적인 법규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교육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임용고시급의 문제예요. 그나마. 임용고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답에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답을 3번에서 2번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의 제기 안 하잖아요. 이 틀린 답이 고정돼 버려요. 실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용고시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데 특히 7급, 9급, 특히 9급, 7급, 9급 애들은 이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돼서 답이 수정되잖아. 엄청 기분이 좋아. 내가 그 제도권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결론. 제가 볼 때는 이 시험은 20번이 다소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엽적인 법규 문제, 사립학교법, 독학사 학위 취득 이런 것 등등등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봐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까 틀리면 안 되고 11번 사립학교법 하나, 그 다음에 현실 치료는 소고 방식으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 관련 이론을 했었고 정책 형성의 관점이 약간 삼각형이에요. 완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완전 쉬운 것도 아니고. 독학사 학위 취득 요거 2개. 정책 형성까지 하면 3개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최대치로 가면은 90점. 우리가 배웠던 것 기준으로. 아니면 최소 85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번 시험 문제를 보니까 뭐 60점, 70점 많이 잘 맞은 애들이 한 80점 수준에서 멈추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조금 공부가 교육학이 너무 느슨해졌다. 왜 느슨해진 줄 알아요? 작년 국가직 지방직 다 쉬웠죠? 올해 국가직까지 쉬웠죠? 이게 계속 쉬울 거라고 기대해버린 거야. 이게 쉬울 때 어려움을 걱정을 해야 돼. 어려울 때 쉬워질 거라는 걱정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놓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